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타 걸그룹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타계 김민아입니다. 내일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타는 힘차게 출발합니다. 어제 예고해드렸던 미국 경제 지표는요, 또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무역 전쟁에도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감세 정책의 효과가 아직도 유효한가 봅니다. 8월의 경제 지표 중 하나인 실업률은 3%대 후반인 4% 아래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의 경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지표에서는 약점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과연 미국 증시의 고점은 어디일까요?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타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기 정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출발합니다. 0.39% 상승하면서 2332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요. 오늘장에서는 기관이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1147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팔자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 출발 중인데요. 0.19% 상승하면서 822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수급 동향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나홀로 매수 중입니다. 318억 원 정도 매수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배당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 21일까지는 매수를 하셔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소폭 오름세입니다. 0.02% 오르면서 7,61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보시죠. 네, S&P 500 지수는 0.02%, 0.03% 오르면서 2,94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지수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는요, 0.21% 상승 중입니다. 1,209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오펙 국가들에게 유가 인하를 또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요. 현재 유가는요, 96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0달러 위에서 70.23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현재 상해 종합지수는요, 2729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항생지수는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0.26%대 상승하면서 27,47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 기준의 시세고요. 비트코인 시세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730만 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0.3%대 소폭 상승 중인데요. 에이다가 강하게 상승 중입니다. 2.74%대 상승하면서 93.7원에서 거래 중입니다. 다른 코인들도 함께 시세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텔라르맨이 강하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3.86%나 상승하고 있는데요. 269원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 거래량 순위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이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이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기대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2위에는 에이다가 올라와 있고요. 이오스와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순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은 캐스터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먼저 함께 체크해보고 가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보시면요. 현재 미국과 북한이 빈실무회담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10월에는 2차 정상회담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 외신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서로 심각한 타격을 입기 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외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요, 가디언즈에 나온 기사에서 저희가 발췌를 했는데요. USTR 이 부대표는 현재 미중 간 관세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블룸버그와의 이 단독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인데요. 이렇게 북미 대화가 점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중국 관세는 이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한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해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측에서는요, 미국 측에서는 현재 중국 내 미국 기업들에 대한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협상에서 중국이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아서 실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미국 고위 관료들은 미국이 중국 기업들에게 괴롭히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함께 내놓았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면요. 이 가디언즈에 나온 기사를 저희가 직접 발췌를 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만남이 현재 10월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월인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바로 11월에 트럼프의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10월에 현재 만남을 주도를 해서 11월의 중간선거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트위터에서 이 북한과의 만남을 very good news라며 아주 좋게 평가를 했는데요. 앞으로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또 미치게 될지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이슈 분석 이어집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희 윤진 멘토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윤진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남북 평양 공동선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남북 평양 공동선언이 채택되자마자 이 북미 대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하죠? 네, 지금 평양 남북 공동선언이 채택되기 무섭게 바로 또 북미 관련 회담 일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9일 기준으로 선언이 관련돼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19일 바로 미국 측에서 지금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나서서 지금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미 협상 관련돼서 지금 진행이 될 경우 예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폼페이오 장관과 리용호 외무상 기존에 한번 진행하려다가 끊어졌었죠.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방북 들어가서 사실상 리용호 외무상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까지 만나려고 했었는데 일정이 전부 다 취소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이용호 외무상 자체가 총회 연설이 29일로 예정되어 있는 걸 감안할 때 일단 북미 대화, 즉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나선 북미 대화가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추후에 폼페이오 장관이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전에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이 저번에 취소됐던 적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좀 결렬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저번 달 말에 방북지 취소되는 일정을 좀 겪었었는데 사실 이때는 폼페이오 장관이 일부러 일정을 잡았다가 하루 전에 캔슬을 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리용호 외무상이 기존에 이란과의 회담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이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일부러 이 캔슬 일정을 하루 전까지 딜레이를 시키다가 관련된 북한 측의 어떤 호전적인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캔슬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일단 비춰진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하루 전날까지도 아무런 의사가 없으니까 바로 그냥 캔슬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의도적인 캔슬이었는데 사실상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는 사실상 빠르게 지금 폼페이오 장관에 대한 추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최초로 육성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핵포기에 관련된 언언을 했죠. 발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단 회담 차원에서도 폼페이오 장관이 회담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강경화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하루 사이에 2번 정도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느 정도 화답하는 미팅 정도는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방북이 아니라 외부에서 따로 만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쯤 또 다시 회담을 진행을 하게 될까요? 네,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비핵화 문제에서 성과를 좀 내줘야 됩니다.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중간선거에서 성과를 내주고 마무리를 지어줘야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이 문제가 없어야 그래야 지금 중간선거에서 좀 힘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프타도 좀 긴급하게 추진 중이고요. 그다음에 중미 무역회담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회담 같은 경우에는 좀 추진이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WTO 측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손을 떼고서 나머지 회담과 나머지 안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핵심안 중 하나가 북한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11월 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분명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좀 볼 때 일단 11월 6일이 중간선거이기 때문에 이 북한과의 회담은 10월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한 번만으로 회담이 좋게 끝나지는 않겠지만 10월에 이제 일부러 가시적으로라도 쇼로라도 좋은 이슈를 끌고 나오는 것처럼 액션을 취해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19일에 남북정상회담 결과 나오자마자 바로 좋은 소식이라면서 위원장과 만날 의사가 있다라는 부분을 바로 회담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올렸기 때문에 이 관련 이슈에 따라서 당연히 북미 관련 회담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거랑 별개로 지금 최근에 종전선언 그리고 비핵화 조치 이거에 맞춰서 북미 장관급 그리고 협상 수석급 대표에서 북미 정상 그리고 워싱턴 회담이 한국에서 만나서 이것을 공식 발표하는 그림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저번에는 이제 왜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적으로 북한에 방북을 해서 사실상 관련된 미팅을 전부 다 진행을 하고 하는 그림이었다면은 일단 그 그림은 캔슬이 됐기 때문에 뭐 이 상태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으로 건너오는 건 좀 애매합니다. 그런 만큼 아예 그냥 제3국으로 저번에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것처럼 제3국으로 빠져서 그쪽에서 미팅하는 그림이 제일 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진행 상황이 빠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혹시 문제가 될 부분은 좀 없을까요? 네, 일단 이번에 관련 지금 유관국 전문가를 첨가하여서 동창리 엔진 시험장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 연구 폐기 그다음에 연면 핵시설 연구 폐기 용의 두 가지 건에 대해서 핵심적인 비핵화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6.12 북미 공동 성명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를 취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대한 액션을 먼저 북한이 좀 요구를 했어요. 근데 미국 측에서는 사실 선액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엔진 시험장 혹은 미사일 발사대 둘 중 하나에 대한 폐기 조치에 대한 선 관련된 액션이 들어가줘야 그 다음에 미국이 화답하는 액션을 취해줄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북한이 선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은 이때부터 또다시 트러블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브레이크 없이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상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미중 무역 전쟁이 타격을 입을 때까지 계속을 될 것이다라는 지금 정치 고위 관료 측의 진단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미중 무역 전쟁 보시면은 지금 1차, 2차, 3차까지 관세 부과가 스타트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과에 있어서 더 이상 중국이 매길 금액 자체가 없습니다. 이번에 지금 미국이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로 3차 때 매기고 보복 관세로 지금 중국이 600억 달러에 대해서 매기가 생겼죠. 그런데 이 600억 달러 이후에 2천억 달러에 상응할 만큼 추가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부분이 딱 200억 달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상 지금 관세 전쟁은 이제 슬슬 끝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상태에서 중국이 포기를 하거나 어떤 백페이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죠. 그리고 WTO 측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금 인민위원회 전 은행장 측의 진단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 측 내부에서도 균열이 굉장히 심합니다. 중국 측 내부에서도 지금 WTO에 대한 협정을 너무 우리가 좀 위반을 하면서 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다. 관련된 기업들도 압박을 하고 있고 뒤에서 백페이스로 자본금 지원을 하고 있고 자본금에 대한 오픈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위반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우리가 인지를 하고 WTO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지금 중국 정부 측에서는 그냥 철저히 중국의 국익에 맞춰서 기업들을 밀어주는 쪽으로만 계속 페이스를 잡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백페이스로 빼주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개방을 진행을 하고 관련된 정치 파트 그리고 경제 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개방된 부분 여기서 말하는 개방이라는 거는 지분율에 대해서 확실하게 외부 미국 금융들한테 오픈을 해주는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 지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금까지도 철저히 폐쇄적으로 관리를 해온 만큼 이 지분권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오픈이 해줘야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금융 강국으로서 이 부분을 앞으로 추후 중국 기업들을 지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보유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빠르게 호전적인 안을 내놓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비관세 그리고 계속된 지분율에 대한 본인들의 중국의 철저한 내부적인 지배 이런 쪽이 진행이 된다면은
미국은 호전적인 의사를 내놓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는 24일이죠. 추가 관세 부과를 3일 앞두고 있는데요. 양국 협상에 대한 진행 좀 상황을 보고 싶습니다. 현재 좀 진행이 좀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은 없을까요? 네, 지금 세계경제 1, 2국 벼랑 끝 대치 중에 좀 우려가 큰데 사실 돌파구가 마련될 조짐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세 금액 자체에 대해서 연연하는 느낌은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중국이 중국 이중이호 정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기술 이전 강요. 사실 이거는 대외적으로는 본인들이 강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한 번이라도 중국 기업에 대해서 들어가 보신 분들, 혹은 중국 대형 기업을 임직원으로서 일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해서 강요하는 부분, 삼성전자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요당했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다가 일부러 어레인지 센터를 설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절도, 그리고 수출 기업에 대해서 보조 금지, 한마디로 중국 내부 기업에 대해서 따로 뒤에서 자금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자금력을 미국 기업들과 상대적으로 맞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WTO에 위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패권주의 전략으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보고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미국이 핵심적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만큼 이 부분을 오픈하지 않으면 관세 부과는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2,500억 달러에 대해서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퍼센티지도 내년 1월 1일부터 10%에서 25%까지 2,000억 달러에 대해서 올리겠지만 이것과 별개로 나머지 2,500억 달러가 또 남았습니다. 아직 관세 안 매긴 2,500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세 매기게 되면은 당연히 중국 측에는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하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사실 중국과 미국의 지금 관세 전쟁에서 지금 중국이 상대적으로 2,000억 달러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600억 달러밖에 안 매겼어요. 근데 이 금액만 보시면은 지금 중국이 그래도 덜 보복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을 잘 깨서 보시면요. 지금 미국한테서 수입하는 중국의 수입 금액이 지금 1,300억입니다. 현재까지 관세 매긴 게 지금 600억 달러까지 매기게 되면 1,100억 달러에 대해서 매기게 되는 거고요. 즉 85%입니다. 근데 미국은 기존에 중국에서 수입하던 게 5천억 달러 이상이었는데 여기서 매긴 관세가 지금 2,500억 달러예요. 그러면 사실상 50%밖에 안 매겼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은 중국보다 지금 미국이 덜 매긴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85%까지 채우려면 더 남았고요. 또 중국이 오히려 지금 600억 달러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미국보다 더 강한 보복 조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적인 부분만 자꾸 보지 마시고 퍼센티지적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고 더 강한 보복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아무래도 중국의 남은 카드가 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을 좀 함께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 이거는 WTO 사무총장께서도 한번 언급을 해준 부분입니다. 근데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사실 미국 기업들만 피해를 봤던 게 아니라 지금 서양의 나머지 유럽이나 영국 국가들도 다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 피해를 봤었죠. 그래서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WTO 협정을 위반하는 지적재산권 혹은 이제 기술 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를 봤었기 때문에 미국이 압박을 스타트하고 나니까 슬슬 이제 중국 압박에 대해서 같이 동참을 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WTO 참여했던 23국 간의 공동 협약을 통해서 중국을 원래 WTO에서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많은 국가들이 23개 국가들이 다 동맹 협정을 맺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WTO 제소 조치를 걸어버리면 혹은 미국이 제소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겠다는 표결을 던지게 되면 당연히 동맹국의 동반 압박으로 인해서 중국도 WTO에 대한 권한이 좀 약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WTO에서도 이걸 인지를 하고 있다고 이미 사무총장도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WTO 중재기구 협상에 있어서도 중재기구가 철저히 좀 서양 오방국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중재기구가 설치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것과는 별개로 이거 지금 중국에 대한 문제는 그냥 단순히 제조조치권 들어갔을 때 2,000억 달러, 500억 달러에 대해서 중재안을 그냥 내놓는 이 정도의 문제로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중국 내부적으로 WTO에 대한 위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국가들 중심으로 동의하에 WTO 위반 사항에 대한 상세 조사 기구가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세 조사 기구에 대해서 좀 설치를 들어가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WTO 위반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협상 혹은 이제 조사에 대해서 진행을 해준다면은
그다음에 이제 중국 측에서도 내부에서 좀 입을 닫고 있었던 미국 혹은 서양 기업들이 있어요. 왜냐? 입만 오픈하면 중국이 바로 압박을 할까봐 관련 자료들에 대한 증거 제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증거 제출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면은 사실상 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뭐 미투 운동 이런 것처럼 쉽게 본인들의 입을 열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증거 제출을 들어가 줬을 때 중국이 빠르게 관련 사항들을 위배했던 사항들을 인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위배 못하도록 WTO에서 추가적으로 압박이 제시가 되면은 여기에 맞춰서 개방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공산주의로서 활용하던 지금 중국 측의 어떤 갑의 권리 이 부분에 좀 한번 깨뜨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게 될 필요가 있고요. WTO에서 좀 이걸 공격적으로 빠르게 액션을 취해줘야 미국에 대한 지금 개방의 의지까지도 좀 빠르게 니즈를 채워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 멘토님의 의견까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무역 협상이 좋게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단을 하시나요? 사실 뭐 지금 계속해서 중국이 비관세 장벽 동원해서 미국에 맞설 경우에는 뭐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계속해서 중국 2025 정책 관련된 파트, 지금 1차, 2차, 3차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본인들 중국 2020에 관련된 파트까지도 좀 관세 부과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 시장 개방을 확대를 본인들이 다시 해준다면은 그나마 미국에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이쪽 중국 2025 파트에 대해서 지분 권한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공개 이 부분에 계속해서 클로징을 들어간다면 당연히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이거는 중국 2025 정책이라는 거는 지금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3, 4차 산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본인들 사업 분야로 끌어가려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파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불리한 의견을 내놓고선 금융권들이 중국으로 진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볼 때 그럼 당연히 앞으로는 철저하게 지금 중국에서 잘하는 기업들은 중국 금융권이 보유를 하게 되고 중국 금융권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미국 기업들의 금융권은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철저히 금융기준 수익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준 수익권이 굉장히 약화가 될 수밖에 없다면은 미국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핵심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나머지 적자를 전부 다 메꿔주는 게 미국 금융권이기 때문에 이 미국 금융권에 대한 진출 기준으로 호의적 반응 혹은 불리한 반응 이 둘 중 하나에 대한 포지션을 취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후에 윤진 멘토님은요, 코인 이슈 앤 가이드에서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합니다. 목요일 상해종합지수는요, 0.06% 내리면서 2,729포인트로 약보한 마감을 했는데요. 중국의 중앙통신에 따르면 관변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이 내년 중국 GDP 성장률을 6.5%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네요. 이 지수가 2,700선 위에서 바닥을 잘 잡을 수 있을지가 걱정인데요. 우선 오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중국의 인터넷 규제 당국이 온라인 통제와 관련해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왜 온라인 통제 강화에 나선 것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내년 중국 성장률이 6.5%를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따른 중국 성장 패러다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두 번째 차이나 이슈 분석에서 알아봅니다. 네,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형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슈 분석을 하기 이전에 먼저 지수 마감부터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2,700선을 그래도 좀 견고하게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전일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06% 하락해서 2,700선을 일단 지지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선제선분 창업한 지수 모두 0.17 그리고 0.34%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장 일단 상승했었던 그런 부분들에 따른 일부 차익 실현 부분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크게 변동성이 없이 좀 혼조세 또는 시장에 대한 관망 심리가 좀 작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로 강하게 이끌 만한 그렇게 모멘텀도 좀 부재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아래쪽으로 또 뭐 내려가면은 어쨌든 2700선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을 시장 참여자들도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쨌든 뭐 지리지리한 횡보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시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그 중국 인터넷 정책 책임자가 중국의 이제 온라인 통제를 강화하겠다라고 실질적으로 이제 좀 공언을 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롱원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규제 정책을 이제 그 책임지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뭐 판공실 주임이라는 사람이 온라인 공간에 대해서 이제 중국 공산당 통제를 강화하겠다라는 뜻을 실질적으로 이제 뭐 밝혔다라는 부분들에서 중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부분들의 좀 그 제재나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뭐 투자 이슈들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온라인 공간에서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이제 시 주석 집권 이후에 중국 당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고, 과거에는 이제 용인을 했었던 온건한 비판,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 또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뭐 온건한 또는 이제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제 합리적인 비판들은 좀 받아주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마저 이제 좀 억압하는 경향이 좀 강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난해 이후에 중국 당국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 전면적인 이제 단속을 벌이고, 또한 이와 더불어 콘텐츠 제작자 그리고 유통업자 플랫폼에 대한 처벌을 이제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올 2분기에만, 그러니까 올해 2분기에만 인터넷 정보판 공실 같은 경우가 불법적인 콘텐츠 유포한 책임자를 물어서 사이트 1,800여 개입니다. 이게 말이 1,800여 개이지 정말 뭐 어마어마한 숫자일 텐데요. 1,800개의 웹사이트랑 그다음에 72만 개의 계정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같은 경우에는 4개 부처랑 공동으로 발표를 해서 인터넷 규제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중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나 이제 그 종교 활동하는 것 자체, 그리고 생방송하는 것이나 인터넷 방송하는 것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 이제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주임이라는 사람이 기고문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고양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억압하려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뭐 천명을 한 부분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말이 좋아 뭐 긍정적인 에너지를 고양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억압한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뭐 공산당 그 체제를 인터넷 안에서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디어 언론 통제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지난주에 이슈로 다뤘었던 중국 포털 채널이죠. 왕이 채널이 운영이 중단됐었던 게 떠오릅니다. 같은 이유에서일까요? 네, 지난주에 이슈로 다뤄드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당시에는 사실 이제 저도 뭐 강하게 뭐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문을 뭐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당시 이제 추측으로만 드러났던 것들이 이제 뭐 사실로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왕이가 삭제한 일부 제언글에서 그 누리꾼들이나 아니면 평론 내용들이 중국 공산당이랑 여론 통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비판적인 그 코멘트를 했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여론 통제 표적이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렇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뭐 지금 실질적으로 나오는 뉴스나 아니면은 뭐 하겠다라는 의지를 본 걸로는, 의지를 저렇게 표명하는 걸로는 보면은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중국 그 인터넷
상에서도 공산당의 제재, 그리고 압박이라는 표현까지 쓰기에는 약간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뭐 공산당 제재가 뭐 강화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앞서도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1,800여 개의 웹사이트랑 72만 개의 계정, 이거를 그냥 일시적으로 폐쇄했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뭐 그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크게 성장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정보 리스크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부분들은 좀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전체 미디어 기업들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내용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일단은 그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가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 경제 성장 보고서 2017, 2018에서 중국 경제가 이미 고성장 구간에서 질적 수준이 높은 발전 단계로 전환을 해서 올해 뭐 거시경제 지표는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겠지만 내년은 6.5%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의 그 경제 패러다임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온 것인데요. 그렇다면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진짜 한 2000년대 뭐 초중반만 해도 뭐 7%대 이게 깨지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일단은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중국 데이터들이 나왔을 때 과연 뭐 저거를 지켜주느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6.5% 정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밝힌 것도 6.5% 내려가는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사실 고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이제 다른 여타 국가나 아니면은 글로벌 성장률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기업 자체가 가져왔었던 그 고성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6.5%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어쨌든 그 양적 성장에서는 조금 멀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중국 자체에서도 이제 그 양적 성장이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적 성장 쪽으로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이 저렇게 고성장을 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부분들은 내수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역시나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그 수출 주도형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중국 자체 이제 GDP가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 1인당 GDP도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질적 수준이 높은 단계의 성장 이 부분들을 이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노동 생산성이나 총 요소 생산성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군을 통해서 노동 생산성을 높여서 경제 성장률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 외적인 부분들도 같이 더불어서 질적 성장을 좀 갖춰나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라고 보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 쪽에 대한 부분들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 내수 관련된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국내에서 중국 쪽으로 이제 좀 수출을 하는 중국 수출주에 대한 관심은 시장 전체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어차피 겪어야 할 과정에 놓여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를 보니까요. 아무래도 미디어주 같은 경우에 좀 전망이 부정적인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하이란홈이라는 기업인데요. 중국 대표적인 이제 패션 기업으로 남녀 그리고 유아, 의류, 라이프 스타일을 다각화하는 그런 기업인데 두 번째 이슈에서 본 것처럼 그 중국 내수 쪽에 관련된 기업들을 좀 찾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뭐 움직임이 좋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내수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의류 관련된 종목들은 좀 담아봐도 괜찮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플러스로 텐센트의 지분 투자로 O2O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고성장세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하이란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9.700 위안, 목표가는 12.000 위안, 손절가는 9.5000 위안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표 내수주입니다. 하이란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인의 슈행 가이드는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인 이슈 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장 리플이 거래량 순위 1위에 올라왔었는데요. 이번 달 내에 리플의 지급 결제 시스템이 새롭게 나온다는 소식이 아무래도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관련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오늘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상품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의 발언인데요.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 발언에 모순은 없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미국 대형은행 중 하나인 PNC은행이 리플렛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PNC은행은 어떤 은행이고 리플렛은 또 무엇인지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가이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윤진 멘토님과 다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CME 선물거래소 대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주식 대체상품 부분 글로벌 대표 출신입니다. 지금 CEO는 아니고요. 네. 이분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비트코인 선물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좀 펼친 상태입니다. 시카고 선물 거래소 및 CME의 대표인데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한 건가요? 네, 이번에 코인데스크 주최 이제 컨센서스 싱가포르 2018에 참여해가지고 지금 주식 상품 대체 투자 상품 부문 글로벌 대표입니다. 네, 여기서 참여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언급을 해줘야 되는 파트 대표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요. 기존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세가 일어난 이유가 선물 상품이 오픈되면서 하락세가 진행이 됐다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발언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 가격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아시아 거래 시장 쪽에서의 선물 거래가 좀 활발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좀 비중 자체가 아시아 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 선물 시장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 건 아니다라는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선물 시장이 개정하기 전에 몇 시간 동안 거래가 비트코인 선물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까지 좀 언급을 해서 사실상 비트코인 선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미국 시장 오픈 전에 움직였던 현물 그리고 선물 시장 자체가 사실 그날의 장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런 언급으로 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CME 대표가 지금 현재 선물 거래 핵심 거래량이 미국이 아니라 아시아장에서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주장의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지금 애초에 현물 거래가 아시아 시장에서 비중 높게 좀 거래가 되고 있고 서양에서는 이제 법안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 거래 자체가 아시아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장 그리고 일본장 사실 한중일장이 거의 전 세계 거래량의 최상위권 상위 탑10을 다 차지를 하고 있죠. 비트플라이어부터 최근에 홍콩 거래소들의 마이닝 거래소들까지도 전부 다 사실 대부분 아시아권 거래 비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상위권 거래가. 그렇기 때문에 현물장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역시나 선물 거래도 아시아 시장 계정들이 굉장히 빠르게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기업들이 다 홍콩 쪽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사실 홍콩 쪽에서 선물 거래에 대한 상품 포지션들을 오픈하기 굉장히 쉬운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쉽죠. 그래서 홍콩장 측에서 미국장으로 거래가 들어가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선물 거래 약 40%가 미국 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21%는 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금 기존에 지금 딘 레포트 대표 같은 경우에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CME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제도권 거래소 거래를 위해서 만들었고 이해를 통해서 안정성 거래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이 계정 자체가 물론 미국 계좌의 금액이 분명히 작고 상대적으로 아시아 계좌의 금액이 높다라는 부분은 맞지만 중요한 거는 이 아시아 계정들 자체도 미국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선물 거래를 들어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상 미국 거래소 플랫폼은 국내 세계 최대이기 때문에 세계 최대 플랫폼으로서 오픈이 되고 나서 여기에 그냥 아시아권 자금들이 들어와서 참여를 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사실상 시장에서 문제시 삼고 있는 부분은 CME 그리고 CBOE
주식의 옵션 거래소, 선물 거래소가 오픈이 됐을 때 이 거래소 자체 오픈으로 인해서 매도 물량들이 쏟아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금의 출처가 미국인지 아닌지에 대한 책임 요소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아시아 쪽 그리고 미국 쪽 자금 통틀어서 선물 거래 자체의 모멘텀이 얼마나 현물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포커스가 좀 빗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CME 대표의 발언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신가요? 사실 좀 오랜만이지만 좀 공격적인 발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CME 상품 부분 대표로서 자산 상품을 좀 감싸기 위해서 진행한 발언일 뿐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CME 선물거래소가 오픈한 12월 18일 바로 전날에 사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 상승의 상당 상품 보시면은 2만 선에서 지금 고점은 12월 17일 날 딱 CME 하루 전 날입니다. 이때 고점 형성하고 나서 거의 2만 선에서 6천 선까지 2개월 달에 직할강을 해서 내려갔어요. 이건 거의 뭐 각도로 따지면 각도로 재보시면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락을 시켰고 그리고 정확하게 CME 선물거래소 오픈 전날에 고점을 만들었다는 거는 누가 봐도 절대적으로 선물장의 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번에 언급한 건 중에서 거래량의 핵심이 미국이 아니라 아시아 거래량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거래 금액 자체가 아시아권에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선물 거래에 대한 집중도 아시아권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선물장 오픈했으면 우리나라도 선물 거래에 대한 부분에 추천을 많이 들어갔을 거고요. 저도 선물 거래에 대해서 매도하셔라 라고 추천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다만 분명한 거는 선물 거래소가 오픈하고 나서 매도 가능 플랫폼들이 제도권으로 대량 거래량들을 매도 시장으로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매수만 가는 플랫폼이 있었던 시장과는 달리 매도 가능 플랫폼이 오픈하고 나서 매도 시장으로 자금들이 많이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굳이 이거를 반박을 해서 시장의 상황을 왜곡시키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주식시장으로 따질 때 공매도 시장을 오픈하고 나서 만약에 코스피가 2,000선에서 1,000선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 시장의 대표는 공매도 시장 오픈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 시장에 오픈을 해서 폭락이 일어났다면 이건 엄연하게 그리고 딱 날짜도 정확하게 맞췄고 또 시점도 너무나 고금액으로 떨어졌고 그럼 이 통합적인 시장을 볼 때는 당연히 이 시장의 오픈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런 걸 굳이 반박하는 거는 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너무 자살을 감싸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 감쌀 필요도 없을 뿐더러 굳이 감싸는 것도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물 시장은 어차피 누군가에 의해 오픈이 되기 때문에 CME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이 폭락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CME 하나 때문에 폭락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모호하지만 선물 시장의 오픈으로 하락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시장의 농락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의 의견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선물장이 시세에 영향이 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감싸기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내용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지금 미국 대형은행 PNC뱅크가 리플넷 쪽에 참여를 했다라는 이슈입니다. 여기서 리플은 그 거래를 많이 하시던 리플이 맞습니다. 일단 PNC 은행이라면 우리 개인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이름인데요. 어떤 은행인가요? 사실 과거에 2008년 전범으로 올랐던 미국 대형 은행사 이제 핵심 리스트로 오르지 않았다 보니까 사실 일반인들은 좀 많이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제 순위권을 언급을 해드리자면 미국의 이제 시티뱅크 그다음에 US 뱅코프에 이어서 미국 6위 은행으로 사실상 미국에서 가상지갑 서비스를 처음으로 도입한 은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상위권에 있는 은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행이 리플넷에 합류한다고요? 네, 지금 일단 미국 대형은행 중 하나의 PNC뱅크가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 리플넷에 합류를 하게 됐고요. 일단 리플넷 자체는 어떤 서비스를 지금 당장 직접적으로 도입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미래에 대한 투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오픈 예정에 따라서 여기에 참여할 그냥 고객사들을 모집하는 그런 정도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사들이 굳이 이거를 반박하고 참여하지 않을 이유는 없고요. 이걸 참여한다 그래서 기존에 참여했던 회사들이 만약에 리플넷이 실패했을 경우에 문제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냥 이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추후 연동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사표현을 한 정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어떤 큰
뭐 도약으로 보시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가상 지갑 서비스를 처음으로 오픈한 은행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앞으로 오픈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 서비스가 진행이 됐을 경우에 바로 인프라로 끌고 갈 수 있는 은행이 참여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상위권 은행이 참여한 경우가 케이스가 굉장히 없습니다. 물론 이제 6위권 은행이다 보니까 최상위권의 JP모건 혹은 뭐 지금 기존의 US 뱅크 오브 아메리카 혹은 시티뱅크 그리고 US뱅크 이런 측들이 참여한 것보다는 살짝 덜한 이슈로 보셔도 되겠지만, 일단 은행 간의 지불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리플넷을 통해서 참여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큰 이슈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암호화폐 시가총액 3위를 달리고 있어요, 리플이.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칭찬하는 부분이 마케팅적인 파트, 정확히는 이제 마케팅적인 파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업의 경영을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제도권 은행들 그리고 카드 결제사들이랑 지금 시스템을 제일 많이 연동해 놓는 게 리플이라고 보셔도 돼요. 물론 네트워크에 참여한 회사 수로 따지자면 이더리움이 절대적으로 압도적이지만 금융권에 대한 연동을 빠르게 이어나가는 건 리플이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의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따지자면은 굉장히 좀 고평가를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리플넷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되던 송금 시스템 스위프트를 리플넷으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거는 실행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위프트를 대체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리플이 너무 좀 과도하게 추진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가상 지갑 서비스를 원하는 곳들이 있을 거고, 특히 클라이언트들 중에서 블랙머니를 많이 유통하는 그런 클라이언트들 혹은 이제 외화에서 탈세를 통해서 오픈을 하는 그런 클라이언트들 같은 경우는 리플넷의 어떤 프라이빗 버전을 중심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파트에 있어서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로 리플넷이 진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완전히 대체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지금 리플넷이 진행하고 있었던 송금 솔루션 엑스커런트 이런 플랫폼들이 리플넷으로 추후에 대체될 경우에는 빠르게 이 은행들이 이 관련된 서비스를 도입할 수는 있겠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멘토님께서도 이 리플의 기술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장에 리플이 굉장히 상승폭이 컸습니다. 거래량 1순위에 또 올라오기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이슈가 시세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됐겠죠? 네, 일단 PNC뱅크 건의 합류 자체는 굉장히 큰 건이기 때문에 리플의 지금까지 체결 상황 중에서도 굉장히 제일 핵심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미국의 금융사들, 미국의 카드사들과 연동을 했다라는 이슈를 내놨었지만, 사실 이 은행들은 거의 다 지금 매출 위기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었어요.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관련된 암호화폐 그리고 기업은행에 관련된 파트에 대해서 진입을 했던 거고요. 이제 이 은행들 같은 경우 그리고 카드사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 매출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라는 관점에서 뭐든 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들입니다. 사실 그런 기업들은 많죠. 미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면은 빠르게 참여하는 액션이라도 보여야 그나마 주가 상승에 기여를 해주고 주가 상승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자본금을 마련을 해서 여기에 맞춰진 브랜드들을 전부 다 자본기업 기준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이슈 메이킹을 위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NC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슈 메이킹에 그렇게 연연한 기업은 아닙니다. 굳이 이슈 메이킹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주가를 상승시키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또 이 리플넷이라는 커뮤니티가 얼마나 자금 비율을 유지할지는 몰라도 PNC뱅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자금 네트워크보다는 분명히 규모가 압도적으로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NC뱅크 측에서는 굳이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매출에 대한 성장을 노리고자 혹은 지금 위기에 있는 매출을 복구하고자 하는 액션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미래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PNC뱅크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JP모건을 잡을 생각은 절대로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B순위에 있는 US뱅크프 혹은 시티뱅크 정도 직전 수준까지는 좀 어떤 이슈 메이킹으로 올려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좀 PNC뱅크가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했지만 리플넷에도 분명히 강한 호조세가 분명히 된 것이 같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가 진행이 되기에 굉장히 좋은 회사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리플넷의 미래에 있어서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강화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9월의 국내 증시는 벌써 2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정말 빠른데요. 가을 수확의 계절답게 시청자 여러분도 올 가을에 또 풍성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추석 명절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